그런데 장수가 잘못하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도 있겠다. 그 준비가 제일 안 된 사람 얘기를 하면 교수예요. 서울 법대를 나온 내 친구들도 진짜 노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생각을 안 해서 그렇다. 15세가 돼요. 그럼 방을 비워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지. 오래 살게 됐잖아요. 보통 사람은 일단 태어나고 나면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원하는 장수 시대가 온 거예요. 바라던 게 왔으면 축복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수가 잘못하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장수를 재앙이 아닌 축복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것 때문에 노후라는 주제가 테마가 된 거죠. 노령층이라고 하는 분들은 누구냐? 흔히 말하는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면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1955년부터 10년 정도가 많은 사람이 태어났겠죠. 그거를 베이비 부머라고 하잖아요.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하루 3끼 밥도 못 먹던 이 나라를 지금 K자만 들어가면 세계가 주목하는 이런 나라가 되게 열심히 일해서 공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이 1961년에 100달러도 안 되던 나라를 2017년에는 3만 달러, 최근에는 3만 5천 달러가 넘는 나라로 만들어냈거든요. 아니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할까? 왜 그럴까? 보면은 그 사람들은 나라가 발전하면 나도 당연히 발전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은 내 자식한테는 이런 고생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고 나라 발전에 기여를 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서 했더니 60 언저리가 되니까 당신은 정년이 됐으니까 집에 가세요 해서 월급을 못 받게 돼서 자기 노후 준비를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벌은 돈은 다 자식 뒷바라지에 다 쓴 거예요. 자신의 노후 준비는 안 돼 있고 자식 보험은 지금 거의 깨져 있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노령층 인구의 빈곤율 선진국 가운데서는 가장 빈곤율이 높고 선진국 평균 자살률보다 2배 이상이 더 많은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된 거죠. 노후를 망치는 어떤 노후에 돈이 오히려 술술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리스크들이 있나요? 영어에 우리가 퇴직을 한 사람을 리타이어 했다고 그래요. 리타이어는 리하고 타이어가 합한 거예요. 타이어를 바꿔 끼워야지. 이제까지 자기가 다니던 직장에서 연공 서열에 따라서 대우를 받으면서 매년 올라가는 월급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리타이어는 이제까지 내가 있던 직장이 포장도로라면 이제부터 내가 일해야 되는, 일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최고의 리타이어는 리타이어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냐. 끝까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0대, 70대에 취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어떻게 하면 취업할 수 있느냐? 누가 오라 그러느냐?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과거를 잊으세요. 어제까지 어떤 기업의 임원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그 돈 받고 하냐? 못하는 거지. 왜 못하느냐? 과거를 잊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전에 얼마 받았다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 오늘 현재 나는 실업자니까. 받느냐 안 받느냐지 예전에 얼마 받은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경제활동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택시를 타보면 자기가 어디에 모였다 하는 사람들 만나요. 그 사람은 집에 있으면 뭐 하느냐? 나와서 액수의 다과를 막론하고 일을 하면서 건강도 지키고 이런 자세로 살아야지 평균 수명이 84세가 된 지금 60부터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까먹고 산다. 안 되는 거죠. 꼭 퇴직 후에 뭘 하라 그러면 가게 내는 거, 사장님 소리 듣는 거, 이런 생각이에요. 그거는 너무 리스크가 클 수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리스크 없는 월급을 받는 일도 있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냉정하게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관적이 아니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나마 모아놓은 돈을 까먹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 거죠. 지금 이야기는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30대, 40대에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60 넘어서 실패해서 모은 돈을 다 까먹었다. 일어설 수 없어요. 자기가 모아놓은 돈에 맞춰서 살으라는 거를 부정적이라고 들으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모아놓은 돈이 3억밖에 없다면 3억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축의금, 부조금 안 내는 거예요.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친구가 아들 결혼시킨다 그러면 냈던 건데 들어오는 수입이 없는데 이제 모아놓은 돈을 까먹고 사는데 체면 때문에 나 안 된다. 그 친구 아들 결혼은 내가 꼭 가서 내야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대마다 답이 다른 거예요. 젊었을 때에는 도전도 해보고 조금 위험성이 높은 투자도 할 수 있지만 60 넘었는데 도전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60 넘어서 노후에 그런 대로 살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하는 질문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한 300은 있어야 된다고들 하던데요. 그런 틀린 정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잠 못 이루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60세에 정년퇴직을 한 월급쟁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모아놓은 돈이 3억이에요. 그랬더니 신문에 보니까 노후에 그래도 5억이나 7억은 있어야지 된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큰일 났네. 나는 그러면 모자라네.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모아놓은 돈으로 커피숍이라도 내가지고 식당이라도 내가지고 불려볼까 하다가 성공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실패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가 필요하다 하는데 현혹되지 마시고 60이 되면 첫 번째는 내가 그때까지 모아놓은 돈에 맞춰서 노후를 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불리려고 한다고 해서 불려진다는 보장을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자기 혼자 꿈꾸는 거지. 주변에 돌아보면서 친구 중에 성공한 사람도 물론 있죠. 더 많은 사람은 실패해가지고 그나마 모아놓은 돈을 까먹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위험이 너무 크다 하는 이야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사는 곳이지 투기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빠른 경제발전 과정에서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 투자 대상으로서도 가장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령층 세대 머릿속에는 집 하나 잘 투자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집은 소득이 아니고 자산이잖아요. 소득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필요한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 돈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등을 대고 자는 집은 소득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게 가치가 얼마라는 거예요. 월급을 못 받게 되면은 소득은 없는데 집만 비싼 집을 가지고 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오르면은 또 팔고 하면서 시세 차익을 얻거나 아니면 월세를 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도 있지 않아요? 옛날처럼 오르는 곳도 있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오르는 게 아니고 재산세라고 하는 세금이 나와서 지금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로 생각하면 나라에게 재산세라는 이름으로 세 내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노인네가 강남에 20억짜리 집을 3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면 1년에 내야 되는 재산세 생각하는데 들어오는 소득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연령층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100이라고 한다면 최근 통계를 보면 집값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80인 거예요. 그러면 금융자산, 돈이 돈을 벌어다주는 이자라든가 하는 거는 20%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 수 있는 소득이 없다는 게 문제죠. 자기가 살고 있는데 전세 줄 수도 없잖아요. 월세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노후 준비는 된 거 아니야? 생각했다면 맞지 않는 거다. 지금 젊은 세대는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을 집 한 채 마련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맞지 않는다. 그럼 차라리 좀 안전하게 예적금만으로 이제 노후 준비를 하는 건 좀 괜찮을까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월급쟁이 부자들이잖아요. 월급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 받는 소득이에요. 부자는 그 받은 월급을 어떻게 잘 투자해서
그 불린 결과예요. 월급을 어떻게 불려야 내가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 부라고 하는 건 한 시점에서 내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득 격차와 빈부 격차를 구별을 못해요. 월급을 똑같이 받더라도 5년, 10년 동안 어떻게 불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10년 후에 부는 다르겠죠. 똑같이 학교를 졸업해서 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월급쟁이 부자들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노하우죠. 위험한 투자하지 마시고 이자 받고 예금하세요. 적금하세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처지에 맞게 불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노후 자금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는 내가 모아놨다면 그러면 60 넘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 되느냐? 아니죠. 그 사람은 더 좋은 거죠. 왜냐? 인생이라는 게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숨 쉬고 살고 있으면 뭔가 보람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데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지. 나 돈 있으니까 나는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등산하고 낚시하고 골프 치고 이렇게 살래. 그게 바쁘게 일하다가 주말에 가서 등산하고 낚시하는 게 낫지. 허구한 날 등산하고 낚시만 한다면 재미있겠어요? 나중에는 허무하게 생각이 돼요. 내가 존재의 의미가 없지 않아요. 인간이 태어나서 존재의 의미는 너무 간단한 건데 남에게, 사회에 도움을 줄 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득에는 두 가지 소득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일해서 받는 소득이 있겠죠.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벌어주는 소득이 있어요. 금융소득이 있을 수 있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물에서 세를 받은 소득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생각에는 건물주가 돼가지고 내가 세 받은 걸로서 충분히 살 수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까? 불쌍한 거예요. 내가 일해서 벌어들이는 돈 가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나한테 벌어다주는 돈 가치가 더 많다면 나는 내 재산만 또 못한 거지. 사회에 기여를 하는 데서 얻는 그런 행복이 없이 그거는 동물원의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는 정글에 있는 원숭이보다 행복할 거다. 행복하겠죠. 왜냐하면 먹이를 찾느라고 고생 안 해도 되니까. 그러나 그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는 매일 동물원 구경 오는 사람한테 재롱을 피워야 되는 거죠. 나는 오늘 이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이 프로를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행복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나는 노후 준비가 다 돼가지고 이제 허구한 날 은퇴 생활을 즐기고 싶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는 그게 의미가 있다. 그 사람하고 내가 논쟁할 생각은 없어요. 나는 의미가 없어요. 나는 사회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저같이 30대, 40대인 분들은 미래에는 조금 더 내가 좋아하는 일만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걸 월급쟁이 부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에 출발해가지고 60까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돈 벌어서 놀자는 뜻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을 때 내 친구들이 거의 다 지금 할 일이 없어가지고 놀고 있어요. 나는 엄청 바빠요. 왜 바쁘냐? 월급쟁이 부자들에 와서 출연을 부탁한다 했을 때 강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얼마 주느냐 물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나는 강의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30대, 40대가 준비 없이 60을 맞게 된다면 60이 넘어서도 해야 되는 일을, 싫은 일이라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부터 60 넘어서 월급 못 받을 때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하고 싶은 일, 보람 있는 일,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대비를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준비가 제일 안 된 사람 얘기를 하면 교수예요. 일단 교수가 되기까지가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되고 나면은 나이가 들고 65세까지 아무도 간섭 안 하는 1인 관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후배들이 와서 바닥에 깔아줘요. 그러다가 65세가 돼요. 그럼 방을 비워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지. 갈 데가 없잖아요. 연구실 빼야 되는데. 그래서 학장하고 정년퇴직한 교수하고 소송 직전까지 간 사람도 있어요. 자기 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수기 때문에 연구실이 있는 거지 자기가 정년퇴직했으면 후배 교수한테 물려줘야지 학생들 가르칠 거 아니에요. 젊어서부터 나는 정년퇴임 이후에 어떤 삶을 어떻게 살까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지 된다. 교수가 제일 생각을
필요가 없잖아요. 65세까지. 내가 원래 법과대학 출신인데 얼마 전에 졸업 50주년 기념 앙코르 수학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래도 나름 다 성공한 사람이 많잖아요. 서울 법대를 나온 내 친구들도 지금 현역에서 뭔가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보다는 진짜 노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생각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서울대학교에서 법과대학은 다 국민의 세금 가지고 다닌 거잖아요. 그럼 빚진 거잖아요, 우리가. 그 덕에 뭐 회사에 가서 임원하고 사장하고 뭐 법원장하고 검사장하고 그럼 됐지 뭐. 근데 사회에 다 빚 갚은 거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봉사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빚을 졌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세금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면 내가 빚을 갚아야죠. 그 무슨 채권, 채무 계약서 쓰고 내가 빚진 건 아니지만, 그리고 거기서 얻는 보람이라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는 게 사실 굉장한 거예요. 남에게 도움을 줄 때 느끼는 행복보다 더한 행복은 없어요. 30대, 40대는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노후 준비예요. 그런데 오늘 월부를 보고 계시니까 딱 한 가지만 부탁하는 거지. 60 넘으면 월급은 없는 거지, 소득은 없는 거지. 그러면 60세 전에 경제적인 독립은 준비해 놓는 게 좋겠네. 그리고 경제적인 독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고 즐겁고 보람 느끼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겠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준비가 된다면 장수가 재앙이 아니라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은퇴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세 가지가 사라져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 사라지고, 매일 나가는 직장이 사라지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정말 외로워지는 게 은퇴고요. 힘들죠. 모든 월급쟁이의 목표는 연금술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내가 번 돈을 미래의 나와 나누어 쓰는 겁니다. 월급 절반을 재테크해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내가 너무 고마워요. 그 덕분에 지금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10년 전에 일본에서 나온 노후파산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 노후파산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되게 선진국이고 부자 나라인데 가난한 노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부자 나라에 노인들이 이렇게 가난할까? 자,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세 가지 관리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건강관리, 자산관리, 관계관리.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건강관리예요. 내가 건강해야 자산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내가 건강하면 나가서 돈을 더 벌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건강을 잃으면 돈을 벌기는커녕 치료비나 요양비로 돈을 써야 되죠. 그래서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산관리. 저는 사실 노후 파산이라는 책도 읽고, 그리고 최재천 선생님이 쓰신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부제가 뭐냐면 2020년 초고령 사회가 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책의 부제가 2020년 초고령 사회라면은 이 책은 언제 쓴 걸까요? 2006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저는 2006년도에 최지천 교수님이 쓰신 책을 2009년에 읽고, 2020년이면은 초고령 사회가 오는구나. 초고령 사회에는 우리가 인생 이모작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저는 40대 때부터 이미 매년 한 권씩 책을 내면서 노후에는, MBC를 퇴사한 이후에는 작가로서 이모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왔단 말이에요. 항상 두려운 건 뭐가 두려우냐면 미지의 세계가 두렵습니다. 은퇴 후의 세계, 미지의 세계죠. 매달 나오는 월급이 사라지니까 내 소득이 얼마가 될지 미지수야.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될지 미지의 세계야. 누구를 만나야 될지 다 미지의 인물들이죠. 인간과 유인원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겨울을 대비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긴 겨울이 옵니다. 고령화 시대의 겨울이에요. 우리 앞 세대는 평균 수명 60, 50 그랬어요. 그분들은요, 노후 대비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노후 대비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 60까지 그냥 한 55세까지 일하다가 퇴직하고 한 4, 5년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어때요? 퇴직 연령은 짧아졌어요. 수명은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수명이 건강한 수명이 늘어나면 좋은데, 건강 수명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고 그냥 기대 수명이 늘어났거든요. 아픈 상태로 오래 살아야 돼요. 아플 때 뭐가 제일 서러운 줄 알아요? 돈 없는 게 제일 서러워요. 아픈데 내가 나이 70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서러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기나긴 겨울을 대비하는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해도 요즘 부모님들은 맞아요. 이 자녀들 결혼시켜야 맞아요. 돼, 집 하나는 해주고 가야 돼, 노후 대비가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여러분이 노후 대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MBC PD 김민식이다 라고 정의하잖아요. 그 사람은 MBC를 나오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사라진 것 같거든요. 나는 누구 엄마다 하잖아요. 아들 다 키워놓고 나면요. 그래서 아들이 더 이상 말 안 듣잖아요. 불행해집니다. 말 들을 때가 좋은 거지 안 듣는데 내가 누구의 엄마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이를 독립시켜야 돼요. 우리가 60 이후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냥 내 이름만으로,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왜 뒷바라지를 해요? 여러분이 뒷바라지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자녀가 아니라 노후의 자신이에요. 내가 만약 아직 50대 중반이고 60대 초반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10년 후 20년 후에 나를 뒷바라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평생 현역의 마음으로 회사에서는 퇴직은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뭔가 일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서 나가서 일을 하는 거고요. 그런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나이가 됐어요. 70이나 80이 됐어요. 근데 내가 70에 10년 후에 나 80이나 90이 된 나를 위해서 해야 될 건 뭐예요? 건강관리예요. 이제 우리는 자식 뒷바라지 하지 말고요. 노후의 나를 뒷바라지 하면서 삽시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알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수백 가지 소망이 있지만 아픈 사람에게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다. 건강을 지키는 게 최고의 행복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오늘 하루 또 이렇게 건강하게 새로 시작할 수 있어서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인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탁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탁구를 좋아하기까지는 사실은 허들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이제 퇴직하고 탁구장에 이렇게 갔더니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탁구라는 게 사실 그래요. 초보가 가면 좀 살아남기 힘든 게 왜 그러냐면 공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내가 치면은 공 휙휙 나가니까 상대가 공주로 다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잘 상대를 안 해주거든요. 자, 이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삐지지 마세요. 나는 초보라고 애들이 나하고 안 놀아주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삐지고 난 그러면 이제 안 가. 나 탁구장 이제 안 가.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안 쳐. 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탁구장에 갔더니 나가라 그러네. 환대를 해주지 않네. 그리고 사람들이 나랑은 랠리를 안 해주네. 나랑 연습도 상대를 안 해주네. 그럼 난 어떻게 하느냐? 혼자 벽 보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탁구장 되게 시설이 좋아져서요. 가면 기계 있어요. 공주는 로봇 있거든요. 로봇이랑 계속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목표는 뭐냐? 언젠가 나 다음으로 누군가 신입 회원이 올 때 나는 그 사람에게 웃으면서 가서 환대하는 사람이 되자. 이게 나의 목표예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 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갚읍시다. 어떻게 갚냐면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나는 갚는 거예요. 이 서러움을 누구에게 갚느냐? 내 다음에 오는 사람에게 환대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가 퇴직하고 나면요. 직장이라는 그 공동체에서 평생을 20년, 30년을 살다가 이제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문화센터라든지 어학교실이라든지 취미교실 이런 데 가서 뭔가 배우려고 할 때 쉽지 않아요. 서러울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서럽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으세요. 그런 다음에 다음 초보나 다음 신입이 왔을 때 나는 그 사람을 환대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자고요. 그게 우리가 60 이후에도 성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 이렇게 2030, 4050 나눠서 그때니까 됐지 아니면 요즘 애들 너무 열정이 없어 이러면서 막 서로를 비난하고 경쟁하고 세대 갈등이 퍼지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이런 걸 보면서 PD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긍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2030 세대가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퇴사하고 나서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운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는 20세기 말 21세기에 찾아올 두 가지 변화에 잘 올라탔어요.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변화에 잘 올라탔어요. 글로벌 마켓이 열리던 때 우리는 해외에 팔아먹을 게 많았어요. 엄청 큰 자동차도 팔고요. 요만한 반도체도 팔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만으로 만들어진 K-팝이나 드라마나 이런 것도 우리는 해외에 지금 팔고 있잖아요. 한국은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에 정말 앞서가는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는 서로 그냥 잘한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5060이 어떻게 보면 그 힘들던 IMF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최근에는 코로나까지 이 모든 걸 겪으면서도 그래도 세계 12대 경제대국으로 끌어온 주역들이잖아요. 저는 이 사람들 잘했다라고 인정해 주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되게 놀라운 게 너무나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선진국으로서 뭔가 문화적인 어떤 창조 산업에 있어서 선두주자가 돼버렸잖아요. 저는 이게 20대,
30대들이 뭔가를 잘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20대, 30대들이 만드는 K-팝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다 잘 되고 있고 정말 요즘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 나는 이게 서로가 서로를 보고 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스스로에 대해서 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비하로 가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 퇴직한 사람들은 인터넷에 올라오는 이렇게 보다가 뭐야, 나 빼고 다 부자야? 라고 하는 순간 이제 분노가 이제 가고, 그리고 2030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 그거는 정규직들이나 소수의 연예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기준을 높이고 있는 게 아닐까. 충분히 우리가 만족하면서 긍지를 갖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저는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4050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뭐든지 빨리빨리 하고 쑥싹쑥싹 해내는 거 보면은 난 너무 느려. 그런 분들에게 좀 용기 한번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진짜로 사람들이 탁구를 좀 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오늘도 아침에 이제 동네 문화센터 가서 탁구 수업을 받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탁구를 같이 이제 치는 분들이 80대 선수들이 있어요. 제가 못 이겨요. 왜 그런지 알아요? 탁구가 되게 재밌는 게 다른 구기 종목과 달리 젊은 30대, 40대 그 젊은 스피드라든지 파워로 압도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이 80 먹은 그 선수가 노련하게 이렇게 공에 스핀을 탁 매기잖아요. 그럼 내가 못 받아요, 그걸. 우리가 20대, 30대 스태미너와 그 박력, 그 스피드를 부러워하지 말자고요. 부러워하는 건 좋아요.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자, 그리고 그럼 나에게는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5060에게는 뭐가 있는지 알아요? 우리는요,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우리는 숱한 위기를 겪으면서 다 이겨내 왔잖아요. 군부 독재를 우리는 이겨냈고요. 그리고 IMF 경제 위기도 이겨냈고요. 우리가 해낸 게 많잖아요. 5060은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세대예요. 20대, 30대가 가지고 있는 스피드라든지 막 부러워하자고요. 박수 쳐주는 사람이 되자고요.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도 긍지를 가지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요즘 하는 게 있어요. 팬으로 살자요. 우리가요, 무대에서 선수로 뛸 때가 있었죠. 이제 우리는 무대에서 약간 물러났잖아요. 자, 그러면 객석에서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야, 요즘 2030 세대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누군가를 박수 치면서 사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잘한다, 잘한다 하다 보면 내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이 유튜브를, 이 사람은 20대, 지금 30대 막 세계 일주를 다니는데 나는 그냥 설악산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친구들이랑 동창회 간 거 이거 한번 찍어서 한번 단톡방에서 한번 영상 한번 편집해서 올려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딱 하나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찾아서 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영상 보신 분들께 그 마지막 소감과 응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언젠가 다가올 은퇴를, 아니 이미 은퇴를 하신 분이라면 그걸 긍정하시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월급쟁이 부자들의 목표는요, 앞에서 월급쟁이를 떼는 거예요. 그냥 부자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평생 월급쟁이 부자들로만 살아요? 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저는 쉽다고 생각해요. 기준을 낮추면 돼요.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긍정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전혀 살면서 이런 게 과연 가능했을까 싶은 것들이 이제는 가능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인공지능의 기술 발달로 인해서 로봇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좋은 거 많이 생겼잖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엄마한테 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50살이 돼서 말을 다시 배웠습니다. 엄마한테 배운 말로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을 배운 것 같고요. 50살을 넘어서는 먹고 사는데 필요한 말, 돈이 되는 말, 그런 말하기는 또 배운 적이 없어요. 우선 저는 말에도 수준이 있고 시장이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티나는 게 먹히는 시장도 있고요. 아주 귀티나고 고급 시장도 있고요. 자기가 이제 어느 시장에 포지셔닝 할 것인가, 또 하나의 일종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꼭 막 우아하고 귀티나고 고급스럽게 말한다고 그래서 그걸로 돈도 벌고 유명해지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면서는 기왕이면 귀티나게 고급 언어를 구사하고 하는 게 좋겠죠. 그런 고급스러운 말을 하려면 저는 첫 번째, 말을 너무 빨리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천천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빨리 하면 싼티가 나요. 막 실수도 하고요. 말을 좀 천천히 조곤조곤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말을 할 때 구체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냥 뭉탱이로 말하지 말고
싸잡아서 말하지 말고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야 오늘 정말 밥 진짜 대박 맛있게 먹었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를 좀 세분화해서 내가 어디를 가서 누구랑 같이 어떤 걸 먹었고 음식은 뭐뭐가 나왔고 그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음악이 들렸고 어떤 대화를 나눴고 얼마나 우아합니까? 고급스럽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오늘 배 터지게 밥 먹었다 이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럼 고급스러워져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박따박. 근데 어떤 사람은 웅얼웅얼 말끝을 흐리면서 뭐뭐 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막 이 자신 없게 말하는 거 같아요. 듯해요. 잘 몰라요. 뭐 그런 거. 그거 자신은 막 되게 겸손해서 그렇다고 그럴 수 있는데 듣는 사람은 저 사람 뭐 이렇게 사람이 자신이 없고 이렇게 웅얼웅얼하고 말끝을 흐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싼티나요. 나도 그런 쪽인데 고급스럽게 하려면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고급스러운 말을 하려면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잘 알아야 돼요. 아는 게 많아야 돼요. 잘 모르니까 자신 없고 자신 없으니까 얼버무리고 그렇게 얼버무리니까 싼티나게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없고 그건 아는 게 없는 거고 그게 사실은 되게 부끄러운 일이죠. 사람이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는데 막 고급스러운 언어를 구사하고 그 수준에서 놀아야 되겠다. 내가 그 시장의 일원이 돼야 되겠다. 고급 시장에 이렇게 되면 너무 피곤해요. 그렇게 되려면 어렵다니까요. 예를 들자면 강연 시장도 다 등급이 있는데 어디에서 저를 안 불러줬어. 저는 그런 거에 실망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저 급이 안 돼. 내 밥상이 아니야. 그런 거에 미련을 안 가져요. 그건 그들의 리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나는 그 급이 아니잖아. 뭐 그거 가지고 화가 나. 이렇게 사는 거죠 그냥. 내 수준에 맞게 내 분수를 알고 거기 맞춰 살아요. 경쟁자도 안 생겨요. 나를 막 누가 잡아먹으려고 안 해요. 그러면은 나를 뭐 공격하거나 헐뜯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디 가서 추천도 해줘요. 마음은 그렇게 제가 먹고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저 사람 되게 겸손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좋아요. 나는 그냥 불쌍하게 보이려고 보였는데 쟤 되게 불쌍해 그러지 않고 되게 겸손해. 쟤 그렇게 형편없지 않은데 되게 말을 자기 스스로 형편없다고 그래. 겸손해서 그래 제가. 누구나요. 자기가 한 이 정도 수준이 있으면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나 이렇다고. 이렇게 하면은 요만큼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전략이 있는 거죠. 아주 주요한 전략이. 대통령 앞에 가서 막 혼내다가도 나중에 꼭 어루만져 주십니다. 불쌍하니까. 근데 내가 막 센 사람, 대통령 얘기하면 막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말이죠. 나도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런 의도로 이렇게 한 거고 이러면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사는 게? 그래서 저도 그렇게는 안 살아요. 기본은 돼 있어야 돼요. 기본은. 그리고 기본뿐만이 아니라 어떤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마음가짐이. 열심히 하려는 그런 각오, 의지 이런 건 있어야죠. 뭐 대충 하고 말지 뭐. 됐어요. 막 이건 태도가 안 된 거지. 그거는 쓰레기.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런 쓰레기는 바로 수거 대상이 제거 대상이에요. 실력도 없어. 기본도 안 갖춰 있어. 태도도 불량해. 노력도 안 해. 그러면서 막 불쌍해 보여? 그거는 바로 쳐버리죠. 저는요 3가지 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계선이에요. 저만의 영역이 있어요. 여기는 누구도 침범 못해요. 근데 그게 넓지 않아요. 최소한이에요. 근데 그 선을 넘어오는 건 전 용납 못해요. 그 경계선이 있고요. 주로 이제 말인데 말에서 내가 그냥 모멸감을 느끼고 막 이런 말 그건 이제 그때그때 있어요. 그럴 땐 참지 않습니다. 그런 때는 진짜 선 넘었다는 걸 얘기를 하죠. 그거 하는 안에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어쩔 때 한 번씩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씩. 쟤 그렇게 만만한 애 아니야. 쟤 옛날에 막 불같이 화내더라. 쟤 조심해야 돼.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걸 막 남발하면 안 돼요. 진짜 한 번 누가 봐도 그 한 놈이 잘못이야. 그게 바로 경계선을 넘은 거예요. 그거는 누구한테든지 용인을 받아요. 너 그럴만 했어. 너 잘못한 거 없어. 너 안 참기 잘했어. 그거까지 찾으면 네가 바보야. 그 경계선. 두 번째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저는 누가하고 너무 가까워질 것 같으면 저 스스로 약간 물러서요. 너무 가까워지면요 반드시 누군가 실망해요. 왜냐면 가까워질수록 상대에게 기대하는 게 커집니다. 너고 나고 그럴 사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위험해져요. 결국은 실망하게 돼요. 결국은 파탄 나요. 연인 관계건 부부 관계건 친구 관계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 적당한 거리라는 게 서로 존중해주고 친하다고 막 친하잖아 너
내 말 이해 못해? 아니 내가 지금 너한테 욕이 아니고 치대서 이런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가까운 관계여도 지킬 거 지켜주고 그게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선긋기입니다. 아닌 사람은 저는 과감히 결별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사람조차 내가 쌓아안고 내 편으로 만들고 나를 미워하지 않게 하고 그와 좋은 관계를 갖고 어떻게든 해봐야 되려고 오히려 더 그런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더 그 사람에게 막 시간을 할애하고 그 사람을 더 배려하고 다 그거 허당입니다. 아닌 사람은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딱 한 번 봐서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안 만나야죠.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이럴 수 있죠. 그 친구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서빙하시는 분이 외국인 분이셔. 외국에서 온 이주 노동자셔. 근데 그분한테 막 함부로 대. 작은 실수에 막 화를 내고 막 반말을 하고 주문할 때도 막 이러고. 저는 그런 사람 딱 보면 다시 안 만나야 되겠다. 선 그어야 되겠다.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굳이 그런 사람까지 다 만나야 됩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내가 동거가 불가능해. 함께 가기가 어려워. 그랬을 때는 둘 중에 하나 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한테 뭐 배울 거, 뽑아먹을 거, 요거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배울 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나름대로 뭔가 하나는 있어요, 그 장점이. 근데 그거 내가 취하자 하거나 다른 하나는 내가 저 사람 살려주자. 저 사람의 내가 구원자, 생명의 은인. 내가 저 사람 안 돌봐주면 저거는 정말 저거 어디 가서 저거 못 산다. 내가 그냥 치매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보살피자. 내가 보듬고 가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러면 그냥 뭘 해도 그런 사람이니까. 그 내가 안 보살피면 어떡할 거야. 상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 만났어요. 막 사이코패스에 막 이상한 사람. 그래, 나라도 돌봐주자. 어떻게 저 사람도 사람이고 다 집에 가면 가장이고 직장 다녀야 될 사람이고 어떻게 내가 돌봐줘야지. 그걸로 돌봐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왜 귀여워하고 예뻐합니까? 우리가 동물들을 고양이나 개를 왜 돌봐주고 밥을 주고 귀여워합니까? 다 그게 측은지심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아니 개나 고양이 아이들은 놔두면 지 힘으로 뭘 못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측은하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는 겁니다. 예뻐라 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저는 대판 싸우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그렇게 해서 또 관계가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은 제3의 적을 두는 거예요. 공동의 적. 그래서 같이 계속 욕을 하는 거야. 아니면 관계보다는 그냥 일만 하자. 쟤하고는 일적으로만 만나자. 그 외에는 절대 커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는다. 일의 어떤 동맹관계 이러고 살자.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마지막은 떠나는 겁니다. 그분과 헤어지는 거예요. 결별하는 거예요. 직장이건 가족관계건 정리하는 거죠. 도저히 안 되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 붙들고 있으려고 그러면 정신질환 걸립니다. 병 걸려요. 그때는 떠나야 됩니다. 저는 그 겨울바다에 비유해요. 겨울바다 해변을 서성이지 마라. 바다에 뛰어들든 해변을 떠나든 양자택일해라. 근데 바다에 뛰어드는 게 결국 상사 품에 뛰어드는 거예요. 조직에 뛰어드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싫고 그렇다고 또 해변을 떠나는 건 두렵고 그래서 계속 서성이면서 뛰어들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해가지고 그 자기 귀한 시간을 직장생활을 허비를 하면 저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고 글을 잘 써야 되는 이유는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관계예요. 목적은 관계입니다. 말과 글은 수단에 불과한 거죠. 결국은 이제 직장생활 저도 하면서 일과 관계더라고요. 일 잘하고 못하고 하는 이거와 이제 관계가 좋고 나쁜 것 때문에 직장생활이 힘들고 덜 힘들고 뭐 이런 거고. 근데 일과 관계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좋으면 일이 잘 돼요. 정말 관계입니다. 상사하고 관계가 좋으면 상사가 잘 알려주고요. 또 내가 만든 거에 대해서 상사가 마음에 들어 해요. 관계입니다. 저도 상무하면서 직장 임원하면서 누가 이렇게 보고서 들고 오거나 뭔가 자기가 한 결과물을 가지고 오면 그 결과물 내용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이미 결정을 해요. 마음에 들지 안 할지. 아니 누구나 그렇습니다. 평소에 관계를 잘해야죠. 관계를. 저는 관계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게 일이라고 생각해요. 관계가 훨씬 중요한 거죠.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말하기 글쓰기가 중요해요. 말 한마디에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어쩌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말하기 글쓰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말하기건 글쓰기건
관계건 가장 내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신영복 선생님, 돌아가셨지만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이게 일종의 편지글 모음이거든요. 편지를 모아놓은 건데 그건 저는 아주 모범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어떤 말, 글 이런 것들이, 그분은 말글 뿐만이 아니라 글씨도 잘 쓰시고 그림도 잘 그리시고, 특히 이제 관계론, 관계에 대한 그분의 생각들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만 들면 여름 징역살이란 글이 있어요. 사람들은 여름보다는 겨울 징역살이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여름이 몇 배는 더 힘들다. 왜 그러냐면 자기랑 같은 방을 쓰는 사람의 체온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싫어진다는 거죠.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관계에 관한 얘기죠. 뭐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나이 드신 분이건 학생이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권해드립니다.